안녕하세요. 네, 이투스 교육평가 연구소장 김명진입니다. 네, 해설 강의 듣고 또 중간에 어딘가 갔다가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계속 해설 강의 듣다가 이제 넘어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침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굉장히 힘들죠. 네, 피곤하고, 이제 그 모든 과정의 마지막, 요거 듣고, 잘 자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오늘 들은 거를 잘 메모해뒀다가 내일 이제 눈 뜨면 이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딱 듣고 그동안 계속 고생 많이 했으니까 오늘 푹 자는 걸로 지금 9시 40분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 3, 40분 안에 최대한 3, 40분 안에 딱 끝내고 저도 사라질 테니까 여러분도 3, 40분 집중해서 딱 듣고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의 가채점. 지금 이제 아직 채점을 안 한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너무 잘 봐서 두려워서, 너무 잘 봐서 이게 내 현실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친구도 있을 거고, 또 너무 못 봐서, 못 본 것 같아서 채점을 안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가채점이라는 거는 필요해요. 여러분들 꼭 할 필요가 있고, 나중에 수능 이후에도 수능을 보고 나서도 가채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이 갑자기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고 9월 모의평가 볼 때 그때도 이렇게 가채점을 하는 연습을 해서 실제로 가채점을 좀 주의 깊게 또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등급컷을 확인하게 되죠. 6시에 제가 한 거 들은 학생들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체감한 난이도는 굉장히 많은 언론들에서 이야기한 난이도와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등급컷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낮게 기관들별로 나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등급컷을 확인하고 나면 이런 친구들이 있죠. 자신의 기대에 의해서 좌절을 경험한 친구들이 있죠. 아까 또 얘기했지만 시험을 잘 본다 못 본다의 기준이 객관적인 점수, 절대적인 원점수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 시험에는 몇 점 정도를 받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학생들이 많고, 그 기대에 대한 것으로부터 충족했느냐 하지 못했느냐를 나타내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기대에 의한 좌절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죠. 생각보다 너무 잘 본 거라. 그래서 됐어. 나는 올해 이제 될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긍정적인 감정이고 이건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 두 개의 공통되는 점은 뭐냐? 바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좌절했으니까 나는 이제 해도 안 될 거야. 근데 희망을 가지면 나는 이제 됐어. 된 거야. 그러면 결국 미래에 대한 준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6월 모의평가가 지금 끝났고 해설 강의도 웬만한 부분들은 들었고 했으니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가장 최우선적으로는 2019학년도 수능을 미리 체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미 시험 보고 왔어요. 그게 체감이 아니고 여러분이 체감을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 바로 평가원의 기조와 의지를 확인한다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2019학년도 수능을 체감한다는 그 말이 평가원의 기조나 의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첫 번째 명심을 해야 될 거다. 자, 이걸 하고 나면 이 6월 모의평가를 학습도구로서 여러분이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그렇죠? 이 학습도구로서 하는 것은 앞에 일부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부터 들으시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을 테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학습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 시험지를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 시간은 최소 2주다. 자, 됐죠?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좀 이따가. 그 다음, 세 번째는 평가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평가도구 또는 분석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학습도구와 평가도구로서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고 나면 그 뒤에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있다. 이 네 개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눈을 듣고 이제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 평가원의 기조와 의지를 확인하는 걸 해야 돼요. 이거를 나랑 같이 하고 이 바탕 아래에서 학습 도구로서 활용하는 거 하나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아서 평가 도구로서 활용하는 걸 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결합시킨 다음에 그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2주 뒤에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 라는 거를 지금 미리 얘기해 줄 테니까 잘 기록을 해뒀다가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랬을 때 2019학년도 수능을 체감하라 라는 것은 이 바로 평가원의 기조와 의지를 확인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것은 두 가지의 기준과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표준점수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특히 정확히 말하면 표준점수 최고점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표준점수 최고점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은 시험의 난이도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평가원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표준점수의 분포와 영어 1등급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될 거냐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국수형의 출제 의도는 어떠했던가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것이 9월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표준점수의 분포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국어 영역에 있어서 원점수, 표준점수 100분위의 비교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흔히 관심을 갖는 건 이 1등급에 있는 이 숫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1등급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1등급 커트라인은 89점인데 올해는 91점으로 잡고 있다,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9시에 마지막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표준점수 최고점의 크기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전년도 6월 모평의 표준점수 최고점의 크기는 143점, 즉 만점을 받은 143이라는 점수가 나왔는데 올해는 140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아주 어려웠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이거나 혹은 수능보다 조금 어떤 면에서는 쉬울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점수 크기가 굉장히 크고 1등급 커트의 기준도 좀 떨어진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올해 6월 모평을 본 학생들이 전년도 수능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좀 떨어지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잘 보면 143이지만 실제로 134라는 수능의 최고점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과 이 시험을 비교했을 때 이 시험이 특별히 더 어려웠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전년도 6월 모의평가는 기존에 나오던 방식과 좀 다른 방식의 출제가 됐었던 시험이에요, 국어가. 그래서 적응을 못한 나머지 이렇게 나왔었는데 실제로 9월을 거치고 수능을 가면서 많은 학생들이 적응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정도 표준점수를 좀 낮춘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 140이라는 점수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일단은 시험이 많이 어려웠다는 의미보다는 여러분들이 국어에 대해 조금 더 주의를 갖고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크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수학가를 보면, 수학가, 자연계 학생들만 뭐 듣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학가부터 먼저 보면, 수학가를 보면 1등급 컷이 최근 4번의 그 3번의 평가원 시험 중에과 달리 좀 낮죠. 84. 그러니까 전년도 6월 모평이 88인데 지금 올해 6월 모평은 84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단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표준점수 크기도 지금 전년도 6월 모평이 최근에 수학과의 만점 표준점수 치고는 꽤 높은 거였어요. 실제로 수능에 130이 나왔고 9월 모평도 131이 나왔는데 올해는 지금 145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물론 저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좀 더 많이 모이게 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 초반대까지 내려와도 140 초반이 될 거다라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수학에서, 특히 수학가에서 평가원이 수학가의 표준점수를 좀 높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9월도 보고 다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수학가에서 이처럼 표준점수를 높이는 이런 역할을 했던 건 뭐냐. 여러분들 수학가 시험을 본 친구들 지금 이제 다 지금 알겠지만 20번 앞에서
덜컹거리는 문제들을 두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평균점을 좀 내리는 그런 방식을 취함으로써 표현 점수를 좀 키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킬러 문제를 풀어야 된다, 꼭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거기에만 매몰되면 안 되고 쉽게 풀 수 있거나 중간 난이도의 문제들에서 여러분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수치가 145라는 수치다. 물론 이거 좀 떨어지겠지만 어쨌거나 140 초반을 유지하게 된다면 9월 모평을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실제로 수학가의 어떤 입시적인 영향력이 좀 더 극대화되는 그런 역할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 그게 이제 또 하나 나타나는 거고, 수학나는 상대적으로 6월 모평은 전년도 6월 모평은 138, 그 다음에 9월 모평은 142, 수능은 135가 나왔는데 이번 6월 모평은 142 정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학나가 움직여가는 기본적인 틀 아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전히 문과에서 수학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수학나는 일반적인 패턴에서 나왔다. 대신에 6월이라는 점, 그리고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그냥 88이라는 어떤 1등급 컷의 점수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의 의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국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비슷하게 출제를 하는 거죠. 전년도 수능과. 네, 그리고 수학과는 전년도 수능보다 조금 어렵게 내려는 의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수학나도 전년도 수능과 비슷한 형태로 출제를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국어는 여러분이 어떻게 느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나는 시험 되게 어렵다. 이런 친구들은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학습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체감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체감이 딴 애들은 어려웠다고 하는데 난 좀 쉬웠다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국어를 잘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년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에 최적화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게 국어를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험의 형태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체감 난이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국어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6월 모평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올해 수능에서 어떤 실험들을 해볼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을 출제해 볼 것인가, 또는 어떤 것들을 내볼 것인가, 그리고 실험에 어떻게 맡길 것인가라는 것을 실험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어떤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험들이 9월에도 반복되느냐 안 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9월에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 실제 수능에도 그와 유사한 방향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국어와 수학과 영어에서는 여러분들이 6월에서 9월로 넘어가기 전에 6월에서 나타났던 특징적인 점들이 9월에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를 체크 포인트로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이제 하나 해보면 9월에 뭘 체크해야 되냐? 우리가 독서와 문학을 합쳐서 독해라 그러죠. 그 독해 제시문이 7제시문이 나오는 것이 9월에도 지속될 것이냐. 즉 2017학년도 수능에는 6지문이 나왔고 2016학년도 수능까지는 8지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2018학년도 수능에 7지문이 나왔어요. 그 7지문이 나왔던 것이 올해 6월에도 그대로 반복이 됐는데 9월에도 그렇게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과 함께 특히 독서 지문, 비문학 지문의 길이가 유사하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 유사하게 나온다면 여러분이 속도보다는 독해력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고, 또 하나는 전년 수능부터 6월 모평부터 나타난 건데 4번부터 7번의 복합구조 출제, 즉 합법과 작문을 묶어서 출제하는 형태가 이번 6월 모평에도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9월에도 그대로 지속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걸 하나 생각을 해두고, 수학은 가에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9월에는 나에도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즉 20번 이전 문항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고 요 형태대로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20번
이전의 문제, 즉 객관식이라고 불리는 문제들, 특히 14번 이후가 그렇게 선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14번 이후의 문항들이 시간이 얼마가 걸렸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서 걸렸는지 라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필요해요. 특히 수학과 자연계 학생들은 반드시 뭐 17번이라든지 뭐 14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한번 다시 풀어보면서 내가 어떤 식의 함정에 빠졌는지 또는 어떤 식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21, 29, 30이 어렵고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아는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아이들의 줄을 세우기가 어려움이 따라요. 즉 그 세 문제를 포기하고 나머지 문제만 열심히 푸는 애들도 있고 뭐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평가원이 생각하는 건 그것 이외의 부분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측면을 염두에 둬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20번 이전의 문항을 재점검하는 포인트 자체를 여러분들 좀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9월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준비를 그렇게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는 자 9월의 체크 포인트는 그럼 뭐냐? 여러분이 9월에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21번, 30번 문항의 난이도가 2번 6평처럼 나올 것인가 라는 거예요. 21, 29, 30 뭐 다 합쳐서 그 세 개의 문항이 결과적으로 조금 예전에 비해서 풀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접근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6월 모평에서. 근데 실제로 9월에도 그런 정도의 난이도 추가가 될 것이냐. 근데 만약 6월처럼 20번 이전에서 덜컹덜컹 돼서 실제로 30번을 풀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점검하면서 요것도 같이 점검을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6평은 수학이 전체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된 범위의 문항의 난이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멘붕에 빠졌을 수도 있을 영어를 생각해 보면, 영어는 낯선 문제 유형의 문제나 구성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즉 뭐 빈칸이 5문제가 나오고 빈칸 문제가 몇 번에 딱딱 박혀 있고 킬러는 42번에 나오고 이런 게 딱딱딱 정해져 있었던 게 최근에 몇 년간의 영어의 문제였는데, 그 42번 문제에 빈칸이 빠지고 어휘가 들어가고 29번 문제도 조금 낯선 형태의 뭐 10년 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수능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낯선 유형의 문제와 구성이라는 것이 결합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대응을 해왔던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9월의 체크포인트도 그런 빈칸 추론의 개수나 29번의 형태가 다시 반복이 돼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서 나올 때 결과적으로 수능이라는 것도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되게 충격적인데 저는 솔직히 1등급 비율이 4에서 5% 사이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5%가 좀 넘게 나올 수도 있어요. 5% 좀 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4% 초반에서, 낮으면 4% 초반,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높아지면 5% 초중반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라이브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들을 좀 봤을 때는 3% 후반, 거의 후반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전년도 수능에 비해서 물론 낯선 유형이 있고 그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전년도 수능이 10% 정도의 그 절대평가 1등급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인원보다 절반 정도가 사라졌다는 것은 눈에가 좀 심하다는 거지. 그치? 영어를 너무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선배들이 영어 절대평가 첫 세대였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제일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배들이 학교에서 욕을 엄청 먹었을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못 봤나 봐. 그래서 똑같이 욕을 먹고 있나 봐. 영어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뒤에 잠 깨고 뒤에
영어가 1등급이 왜 중요한지 뭐 그런 부분의 실제 사례를 보여줄 거예요. 그거를 좀 보면 여러분 조금 영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자, 요 부분들이 평가원의 기조와 의지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의지들을 9월에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9월 전까지는 저런 의지에 발맞추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런 의지를 내가 알려준 거 말고도 여러분이 평가원의 의지라는 거를 확인하는 순간이 생길 거야. 그걸 위해서 학습 도구로서 활용한다 이런 의미를 쓰는 건데, 이 학습 도구로서 활용한다는 것은 최초로 시험지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지 분석을 제가 아까 그랬죠? 최소 2주는 해야 된다. 최소 2주는. 이게 나는 이렇게 카메라 보고 하는 게 되게 싫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잘 모르니까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뭐 듣는다고 해서 내가 뭐 특별히 더 잘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옛날에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다, 진짜. 시험지 분석은 최소 2주 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뭐 시험지만 보고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이걸 몇 가지를 내가 포인트를 줄 거예요. 그 포인트를 반드시 매 문제마다 해보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뭘 요구하고 있지? 그게 제일 처음이야.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는 뭘 요구하고 있지? 라는 걸 해보는 거야. 이 문제는 뭘 요구하고 있지? 그럼 뭘 갖다 써야지? 이런 걸 해보는 거지. 도대체 뭐를 갖다 쓰는 게 좋을까? 뭘 갖다 써야지? 그러고 나서 선택지에서 이거는 왜 안 되지? 이거는 왜 되지?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같은 경우도 내가 여기서 심지어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잖아. 여기서 계산 실수 하나를 하면 답이 뭐가 나올까? 왜 계산 실수하면 꼭 답이 있지 않나? 선택지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선택지 분석을 꼭 국어나 영어나 사탐이나 과탐만 선택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학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선택지 분석이라는 걸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2018학년도 수능 문제랑 비교를 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올해 처음으로 평가원이 내는 문제를 봤어요. 그리고 평가원 문제는 다른 문제들과 다르게 굉장히 이게 격이 있다 그럴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18학년도 수능 문제와 올해 6평 문제를 비교해 보면서 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랑 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때로는 문항 번호도 같네? 또는 이거는 수능에 물어봤는데 여기는 안 물어봤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다 하려면 2주 갖고 안 될 거예요. 근데 2주 동안 최소 이것들 중에서 2개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6평 시험지를 봤을 때 비로소 뭐로 썼다고 할 수 있냐? 학습 도구로서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두면 되겠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자, 이 2번을 잘 보세요. 2번. 적용 개념. 적용 개념을 다 써놨어. 근데 그 적용 개념이 5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2종류를 내가 3월 달부터 6평 전까지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한 거야. 3월 달부터 6평 전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 2개 유형의 문제를 다 맞췄어. 그러면 이 2개 개념의 문제를 다 맞췄어. 그럼 여러분들은 학습 성과가 아주 높은 거예요. 근데 이 2개 개념의 문제가 5문제가 나왔는데 이 2개 개념과 관련된 5문제 중에서 3개를 틀리고 2개를 맞았어. 그럼 여러분들 반타작을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과목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의 학습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2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지. 내 학습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그렇죠? 완전히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럼 그런 걸 갖고 선생님들이랑 상의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3월 이후의 학습 주안점과 완성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라는 걸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 이게 학습 도구로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비로소 여러분들은 6월 이후에 과목별 학습 방향을 결정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시험지 분석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고, 하지만 그것들을 꼼꼼하게 해야 내가 2주 뒤에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공부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잘 해두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됐죠?
평가 도구로서 활용한다는 건 뭐냐? 바로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치는 객관적인 위치잖아요. 그쵸? 네, 객관적인 위치여서 이런 우리 이제 입시정보에 들어오면 오늘은 아직 안 열려 있을 거예요. 내일 이제 오후쯤 들어오면 이 정시학계 예측 서비스라는 게 이렇게 딱 생겨 있을 거예요. 왼쪽에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에 메뉴에도 있고 오른쪽에 그걸 뭐라 그래요? SS 배너? SS 배너래요. 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배너도 뜰 거예요. 거기에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라는 게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누적 백분위가 떠요. 그럼 그 누적 백분위가 여러분이 전국에서 상위 몇 %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위치잖아. 그치? 내가 전국에서 상위 5%에 해당돼요. 뭐 이런 거. 그런 게 뜨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3월 학평과 4월 학평을 보고 나면 이 누적 백분위를 보여줘요. 성적표에서 누적 백분위를 보여주는데 6월 달은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온라인 배치표나 이런 걸 들어와서 그 누적 백분위를 보고 이렇게 추이를 검토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거예요. 추이를 검토해 보는 거. 이런 식으로 추이를 검토해 보는데 이거는 종합되어 있는 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목별로서의 어떤 추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목별로도 이렇게 3월, 4월, 6월에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면 수학은 점점 뭐 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경쟁력을 판단할 때 수학은 조금 좋았을 때보다 조금 나빴을 때가 내가 어쩌면 지금 실력일지 모르겠다. 근데 국어는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의 변화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탐구 이런 것들을. 이 체크를 영역별 추이를 확인하면서 내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갈 수 있을 건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 여러분이 풀 서비스 같은 걸 쓰게 되면 나의 성적 분석 리포트라고 입시정보 페이지에 들어오면 맨 위에 왼쪽 맨 위에 이렇게 나의 성적 분석 리포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누적돼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3월 달 거, 4월 달 거, 6월 달 거 풀 서비스 다 썼으면 만약에 못 썼으면 풀 서비스 못 썼으면 점수만 입력을 해도 저렇게 뜨니까 내가 성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면 이 객관적인 위치와 추이를 검토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입시 전략이라는 걸 구상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입시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 전략을 구상하는 게 아니라 입시 전략을 구상하는 거예요. 입시 전략이라 하면 바로 수시 지원 전략과 함께 정시 지원 전략도 같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굴 검해가지고 조명을 바로 밑에서 틀어가지고 내가 지금 되게 땀이 많이 나요. 더워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산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안 틀어도 돼요. 자, 수시 지원 전략하고 정시 지원 전략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입시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수시 지원 전략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수시 지원 전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시 전략이라는 걸 생각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이 3월부터 6월까지의 객관적 위치를 확인한다는 건 이렇게 대학의 서열이 있을 때, 자, 대학의 서열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의 3월부터 6월까지 지원 가능성이 이 정도에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은 여기에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하면 안 돼. 3월에서 6월의 지원 가능성이 여긴데 내 목표도 여기다.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그런 친구는 거의 없어.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고 여기에 3월, 6월 지원 가능성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최종 목표는 항상 이렇게 한 칸이라도 위에 올라가 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생길 거야. 그럼 이 차이를 극복하는 게 바로 뭐야? 전략이야. 근데 이 차이를 극복하는 건 입시적으로 극복하는 거지 수시적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야. 즉 수시와 정시를 합쳐서 입시라는 측면에서 극복을 하는 거지 수시로만 극복하거나 정시로만 극복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어떤 친구에게는 정시의 이런 부분들의 특징을 통해서 수시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여러분들 되게 어렵게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입시라는 것 자체는 수시와 정시를 합친 거고 그랬을 때 내가 그 수시와 정시의 전략과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 내 위치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판단을 하고 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여기를 극복할 수 있는 뭐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입시 전략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꼭 생각했으면 좋겠다. 됐죠? 그랬을 때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거야. 앞에 했던 거 다 잊어먹어도 돼. 지금 얘기하는 거 꼭 기억해야 돼. 학습적인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 균형은 기계적인 균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부분에서의 균형이라는 거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6월 달에 이렇게 시험을 봤어요. 아까 객관적 위치라는 게 이거죠. 상위 누적 100분이 5.1, 4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탐구 표현 점수로는 5.1인데 100분위로는 4%, 상위 4% 이렇게 되는 친구예요. 그럭저럭 하죠. 그쵸? 예.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보면 이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이게 1로 보이지만 어쨌거나 전년도 수능 6월 모평에서 이제 94% 1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간당간당하잖아요. 그러면 자연계 학생이니까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화원에 비해서 물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기서 뭘 어떻게 하게 되느냐? 수가와 물원만 드립다 하게 돼요. 왜? 이것만 잡으면 될 것 같거든. 그리고 국어는 내가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제로 9월 모평에서 받은 성적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9월 모평에서 수학은 올랐고요. 물원도 올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화원을 유지했다는 거고요. 99로 더 올랐다고 할 수도 있지만 99나 97이나 그러니까 이게 더 유지했다고 볼 수 있고 국어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한 거예요. 즉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수학이라는 부분의 성적이 더 올랐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여기에 매몰돼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영어는 좀 안 했지. 결국 이 친구가 최종적으로 지금 받아온 성적은 이래요. 여기 보여요? 0.596, 0.368. 6월에 아까 5%, 4% 이랬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1% 안쪽이잖아. 그럼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는 결과적으로 이 친구한테 이제 너는 공부를 어떻게 했니? 실제로 뭐 어떻게 애들한테 후배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한 게 이거를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나친 문제풀이나 마구잡이식 학습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특히 수학이나 과학에서 이런 성적들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에서 특히 6월을 보고 난 다음에 수학과 물원이 안 되니까 거기에 매몰돼서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돼? 라고 했더니 여기에서 개념과 정의를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했던 또 하나의 얘기는 반복이 전제된 문제풀이가 되게 필요하다. 즉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문제를 반복해서 푼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풀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어떤 필요한 개념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대로 정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측면이 이 친구가 성적이 오르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월의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굉장히 더 높아진 건데 그렇게 높아질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개념과 반복이라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열이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게 자연계 한번 보여주고 인문계 한번 보여줘야 되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승하라 그렇게 되는데 자연계는 오르고 인문계는 하락한다. 또 그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러니까 그 인문계 하락한 친구는 자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성적이 어때요? 좋죠. 성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수학만 2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뭘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수나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나를 팠을 거예요. 엄청. 예. 그러고 났더니 9월에 이렇게 나왔죠. 수나도 점수가 비슷해. 근데 사문이 떨어지고 한지도 떨어졌어.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냐? 사문과 한지는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이고 수학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친구 9월 이후에 뭘 열심히 해? 수학을 또 열심히 하겠지. 수학을 열심히 하고 한지랑 사문은 원래 잘하던 건데 이때 잠깐 실수한 거니까 수학에만 계속 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은 이렇게 받아오죠.
수능은 7%대가 나왔어, 표점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수학은 올라갈지 몰라도 국어와 사탐은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해요. 어딘가에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녀석한테, 야, 후배들한테 너랑 똑같은 애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얘기가 이런 말을 한 거죠. 즉흥적인 학습과 태도.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즉, 아까 수학이라는 것이 내가 여기서 이걸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즉흥적으로 막 매몰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생각 좀 하고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그냥 막 공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 친구랑 똑같잖아요. 마구잡이식 문제풀이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 균형이라는 걸 여러분이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내가 아까 영어를 1등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영어 1등급을 받는 게 자, 이런 거예요. 이런 애가 있어. 작년에. 인문계 애야. 이 상위 누적은 영어가 절대평가됐기 때문에 국수 탐의 상위 누적이야. 1.13%나 1.38% 정도가 되는 애예요. 얘는 2018학년도에 어떻게 썼냐, 원서를. 자, 영어 지금 봐. 영어 2등급이지, 그치? 원서를 어떻게 썼냐? 원서를 이렇게 썼어. 가군의 서강대 경영 쓰고, 나군의 중대 공공인재 쓰고, 다군의 중대 경영을 썼어. 그래서 중대 공공인재랑 중대 경영을 붙었어. 서강대 경영을 떨어졌지. 잘 갔냐? 저 정도면 잘 간 거 아니냐? 자, 근데 생각을 해봐. 얘가 왜 이렇게 원서를 썼냐? 원서를 이렇게 쓰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냐? 얘가 영어가 2등급이기 때문에 그래. 즉, 예를 들어 성균관대라는 학교에 얘의 산출 점수를 뽑아보면 이 성적 그대로 뽑으면 753.77이 나와. 근데 얘가 영어가 1등급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756.37이 돼. 근데 얘가 영어 2등급이니까 753.77이니까 가군하고 나군의 성대를 못 쓰는 거야. 못 쓰니까 붙어야 돼서 중대를 쓰고 여기는 아까우니까 서강대를 막 지른 거지. 근데 얘가 영어를 1등급을 받으면 756.37이 돼서 실제로 전년도 성대의 사과는 755고 인문은 754까지 붙었어요. 그러면 얘는 이 영어만 1등급이면 가군의 사과나 나군의 인문을 쓸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군의 중대 공공인재가 아니라 성대 인문을 쓰고 가군의 서강대 경영을 지르거나 성대 경영을 지르거나 그랬을 수 있었을 거라고. 아니면 여기서 성대 사과를 쓰고 여기서 뭔가를 질렀을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영어가 2등급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얘 87.2등급이거든요. 물론 89.2등급처럼 제일 억울한 건 피했지. 할 말은 없지. 근데 87.2등급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영어가 2등급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자연계도 똑같이 얘가 0.4%, 0.2% 이렇잖아요. 근데 영어가 2등급이잖아. 그래서 얘는 정시에 이렇게 썼거든. 건양대 의회, 가천대 한의회, 강릉원주대 치의대 이렇게 썼어. 근데 여기 떨어지고 여기 붙고 여기 붙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영어가 2등급이잖아. 그러면 얘가 강릉원주대 치대를 다군에 쓸 때가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얘도 점수가 잘 안 나오다 싶으니까 나군에서 가천대 한의대를 쓴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의대를 안 쓰기는 그러니까 쓴 거고.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붙었는데 얘를 자 강릉원주대 치대 점수로 해산을 하면 964점이 나와. 근데 강릉원주대 치대는 대학별 환산 점수로 967까지 붙었어. 근데 영어가 1등급이 되면 얘가 몇 점이 되냐? 976.5가 돼. 그러면 원주대 치대를 붙었을 거 아니야. 그럼 나군에서 뭔가 모험을 해볼 수 있었겠지. 또는 가군에서 건양대가 아니라 국립대를 뭔가를 쓸 수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부산대 의대를 썼으면 여기서 2등급이면 723.86이지만 1등급이면 750.86, 25.86이기 때문에 원래 그 작년 입결로 볼 때 얘가 되는 점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가 1등급이 됐을 때 얘가 쓸 수 있는 선택지하고 영어가 2등급이 됐을 때 쓸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어 1등급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입시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듣고 나면 수시지원 전략이라는 걸 여러분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수시지원 전략은 나중에 수시지원 전략 설명회라는 걸 온라인으로 할 거야. 근데 지금 참고로 얘기하면 9월 모평 전까지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9개에서 10개 정도를 여러분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 지원 가는 군을.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고 나면 서류 준비, 논술고사 준비, 수능 준비 이런 것들을 하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9월 모평을 보고 난 다음에 6개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9개에서 10개를 하는 것만 지금 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공부를 하면 돼.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시에 대해 막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 3월 온라인 라이브를 본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3월 온라인 라이브가 끝날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능이라는 촛불이 있으면 그거는 꺼지기 직전에 제일 찬란하니까 아직 찬란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들 수능날 찬란하면 되지. 지금 찬란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열심히 공부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촛불을 꺼뜨리지만 않으면 된다. 계속 이렇게 촛불이라는 걸 계속 가지고만 가면 되지. 꺼지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막 폭발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잘생겼죠. 잘 안 보이겠지만 되게 잘생겼어요. 근데 이쪽에 서면 안 되는데? 너무 이렇게 대비되는데? 예, 에단 노크라는 남자야. 되게 잘생긴 남자인데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에단 노크 엄마 아빠는 알 거야. 비포 선라이즈나 뭐 이런 영화에 나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온 영화 중에 이제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이제 인공수정된 아이들만 있고 자연분만된 아이들은 이렇게 버려지는 세상에서 얘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한계들을 극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얘 동생이 인공수정돼서 아주 우수한 유전자고 얘는 자연분만을 해서 몇 살에 죽을 거다 그랬는데 그 넘어서 살고 있는 애야. 근데 얘네 둘이 항상 형제끼리 수영 대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늘 동생이 이기지. 왜냐하면 훨씬 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3번의 수영 대결을 하는데 마지막 수영 대결을 할 때 동생이 져요. 동생이 지면서 뭐라고 이렇게 혼자 탄식을 하냐면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이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제롬 빈센트라는 애인데 이 에단 노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를 이기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냐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는 건 되돌아갈 힘을 남겨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디를 갔다가 돌아올 때 어디를 찍고 오기로 했어. 그러면 사람이 찍고 올 때 저기까지 갈 때의 힘과 찍고 돌아올 때의 힘을 계산을 해서 분배를 하잖아. 근데 제롬이 한 얘기는 나는 이 다음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저기까지 가는 게 일단 목표잖아요. 그럼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근데 동생은 저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까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생을 형인 제롬이 이길 수 있는 거지. 지금부터 여러분은 돌아올 힘을 남기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건건히 촛불을 키워만 놓은 것이 여러분의 힘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되돌아올 힘을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공부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예를 들면 이런 라이브를 하나 하는데 내일도 설명회가 있고 모레도 있고 그 다음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힘을 비축해두면 안 되잖아. 최선을 다해서. 그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남아있는 이후의 시간들은 되돌아올 힘을 남기지 않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그걸 생각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고요. 꿈도 없이 잘 자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